안녕하십니까. 관점 디렉터 머니매트릭스 이경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분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께서는 공격과 수비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축구 경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많은 고울이 나가는 공격적인 축구 추세 때문에 관중들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축구 경기에서도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공격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조금 더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은 반대로 실리를 취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수비가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역사상에서 고려 시대 때 이제 몽고 전쟁 때 보게 되면은 몽고군이 더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전 성을 지키는 전투에 능한 고려인들에게 수차례 패배한 이야기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그 비극이라고 기록될 법한 브라질의 눈물의 패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무너지게 되면은 한순간에 처참한 패배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은 단지 축구에서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장 수비로 승리 축구를 구사해내는 이탈리아의 아주리 군단이라든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강팀과 만났을 때 탄탄한 수비 이후에 전략적인 역습을 한다라든가 야신이라고 하죠. 김성근 감독님께서 하시는 수비 야구는 재미없다. 그러나 승리하는 야구를 한다. 라는 사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일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 좀 이제 길어졌는데요. 요약을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공격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종목을 떠나서 우리 본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 실리나 효율을 따진다면 수비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더 열세라고 한다라면 이걸 대등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수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면. 지난 11화에서 그 콜럼부스의 모험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콜럼부스 대선단, 이제 항해가 나간 대선단의 수익을 지켜주는 부분은 모험을 실행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 돌아온 한두 척의 배 안에서 가득 실려 있었던 후추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해상보험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가 그 선주들의 이익을 보존해 준 것도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투자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은 투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누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항상 올바른 판단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해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비를 현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본다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과연 중요할까요? IT 엔지니어링, 마케팅, 군사, 전략, 또 정치에서도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T 백업센터라든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응급실 에어백 또 브레이크 같은 것들도 모두 리스크 관리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본다라면은 위기 관리는 기회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있었던 대체 투자 컨퍼런스 2014에서 보게 되면은
현대 투자의 이제 추세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프라이빗 에쿼티, 부동산, 헤지펀드 같은 어떤 기능적인 분류가 아니고 통제 가능한 위험과 유동성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이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안정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에 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필수적인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투자에서 어떤 수비 철학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본인이 믿는 구석, 중요한 삶의 수단에서 반짝하고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면은 공격과 수비에 관련된 게 구분돼서 떠오르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과 이미 동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은 맹목적인 낙관론이나 뭐 사직필생의 의지와 이 외에도 만약에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됐을 때를 대비하는 플랜 B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하에 넣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예측했었던 그런 순간이 도래했다라면은 단호하게 차선을 선택하는 용기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화면에 보는 사람은 이제 박진영 씨죠. 2011년부터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박진영 씨인데 전년도 저작권 수입이 13억에 달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이제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은 작곡을 하고 작사 작곡을 할 때 2가지 노래만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것, 이전과 전혀 다른 것, 그렇게 2가지만 쓴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굳이 이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니까 예를 들면 박지윤의 성인식 같은 노래를 언급하면서 이전에는 대부분의 모든 노래의 가사들이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노래 가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여성이 남성을, 그것도 이제가 20살이 된 여자가 자신의 성인식의 남자를 초대한다라는 약간 파격적인 뉘앙스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왜 내 마음에 드는지 정확히 규정할 기회는 없었지만 신선하고 새롭고 관심을 끌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JYP가 한참 국내에서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고 있을 때 그는 이제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낯선 시장에 밑바닥부터 두드린 사례가 2년이 넘도록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 좋은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이제 결국 예측하고 실행한 그의 결단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이제 그루라고 칭해지는 세스 고딘 같은 경우에는 그에 져서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자는 변화하지만 패자는 변화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사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규칙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오랫동안 적용됐고 작동해 왔지만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데 그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세스 고딘은 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사례에서 본다라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1980년에서 90년대 사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금리가 18%에서 22%를 넘어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환경에서는 우리의 할머니, 어머님들은 그냥 큰아들 대학 보낼 돈, 둘째 딸 시집 보낼 돈, 셋째 몫을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 통장 계좌에다 넣어놓기만 하면은
원하는 목표 수익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금리이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들을 사람들이 이제 강구하고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과 수익성과 안정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들을 찾고 대두되다 보니까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대체 투자 상품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먼저 이제 수비의 역할, 수비의 효과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의 상당한 파급력을 변화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렸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변화 안에서 이제 돋보이는 수비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요새 그 흐름의 큰 줄기에는 세금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가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지출되어야 할 계정들은 많고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요즘만큼 많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무서운 증세의 기조가 요즘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비과세 제도의 정비라든가 정책 정비를 통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계적인 증세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게 어떤 순서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가 그게 이슈인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기사 화면은 2012년 12월 2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당선자가 결정된 다음 날 나온 신문인데요. 그때도 보게 되면은 당장은 과세 표준을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증세 없이 이제 복지 재원을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으나 정부 출범 이후에 조세 대타협을 통해 증세를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 이때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던 거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예정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헤드라인에 있는 게 증세 없는 복지, 또 의지를 보인 대통령, 그 세입 부족, 12조 방치하면 하반기에는 한국판 재정절벽이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증세의 의사는 없지만 지금 부족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증세의 과정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세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증세가 가파르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은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일 법원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 위에서 잠자는 자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금 이제 스스로 자각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주장하지 못한다면은 누구도 그의 혜택적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세금이 원래 중요 이슈다 보니까 세무회계에 관여하는 어떤 훌륭한 인재들, 역량 있는 인재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고, 절세에 대한 법적 조치도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 SDS의 상장 추진과 경영권 승계도 결국 법적인 범위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철 자동차 가전 컴퓨터를 말고 이제 반도체를 선택을 해서 1톤당 13억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든 것을 굳이 공격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은 상속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절세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든가, 또는 애플과의 소송을 통해서 이제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부분은 수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그 대가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가장 최근 이슈는 상속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 SDS의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 였는데요. 최근 이제 언론의 요지가 관점을 혼란케 하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첫째, 상장 예정이 없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1년 6개월이 흘렀는데 그간 누가 얼마나 매입을 했는가, 그리고 둘째, 상장 과정 안에서 상속 전에 기업 가치를 낮춰서 세액 절감의 과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된다라면은 예전 연도에 비해서 작년 올해 삼성의 성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 반전시킬 내부적인 호재로도 평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장.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한 언론에서 SDS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듬해 9월 달에 SDS와 SNS를 합병했습니다. 이때도 물론 상장 예정은 없었고요. 발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는 달라도 너무 다른 회사인 게 SDS 같은 경우는 매출이 6조고 SNS는 5천억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4천억, 순이익이 400억. 매출은 11.9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순이익은 9.8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를 1대 0.49, 2대1 비율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SDS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SNS 고객 주주들 입장에서는 10배 차이가 나는데 2배로 이제 합병을 했으니까 큰 이익이 발생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45.8%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약간 논란의 소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도 저것을 이제 매입하는 과정들이 없었는데 2년 3개월 동안 유일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233만 주 그 보유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보유 비율이 8점대에서 11점대로 올라가게 돼서 SDS 쪽에서는 이제 그 경영권에 대한 안정한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초부터 보게 되면은 SDS에 106억을 투자해서 1조 2천억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냈으니까 수익의 추이를 본다라면 천문학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연내 상장을 공식 발표했고 그와 함께 이제 그 매각을 할 것인가,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라는 이슈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것이 1, 4분기에 낮아진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대형 IT 서비스 3사의 그 2014년 1분기 주요 실적인데요. SDS만이 이제 그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업이익은 19%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기업의 중소기업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과표가 높을 경우에는 임직원들의 이제 퇴직금들을 일시에 정산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낮추고 순이익을 낮춰서 낮은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치르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위치를 확보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임직원에게 창립기념일에 근무보상금 5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삼성그룹의 이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반되는 기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종 목적지를 알고 접하게 된다라면은 타이밍과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 투자의 시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예전에 있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제 헐값으로 인수했다가 이제 무죄 판결 받았던 내용과 흡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낮아지는 이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저도 이 기사가 지난주 월요일 기사가 되는데요. 처음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익이 8조가 깨졌다고 하니까 와, 많이 낮아졌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7조대로 접어들어갔다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줄고 순이익이 줄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줄어드는 부분 이외에도 전체적인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생명의 이제 지분율 같은 것들은 이제 증여상속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데 전체적인 기조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나운스가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선택할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부를 축적하고 절세, 감세를 하는 데 비해서 저희 이제 보통 우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수익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내실 있는 관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저께와 오늘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이제 10대 그룹 소속에 있는 사내 보유금의 과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10대 그룹의 81개 상장사에서 사내 보유금이 515조 9천억이 보유가 되어져 있는데 정부의 취지는 이런 것들을 사내 보유금으로 두지 않고 배당이라든가 투자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 경기를 활성화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과세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이중과세 논란이라든가 예전에 이게 91년도에 실제로 입안이 됐었던 법안이고 2001년도에 폐지가 된 법안인데 이런 것들이 다시 대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세의 기조화에 고려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산업계를 대상으로 두 가지 이제 또 안이 나왔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 협력금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보게 되시면은 제조업체들은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예산안이 3년간 28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협력금제 같은 경우에는 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100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그 25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일에서 125 사이에 이산탄소 배출량을 갖게 되면은 보조금을 받지도 부담금을 내지도 않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6 이상이 될 경우에는 25만 원에서 700만 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예산이 1,515억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시면 이제 저희가 많은 국내에서 판매량이 있는 뭐 크루즈, 산타페, 코란도, 그랜저, 뭐 K5, 제네시스 같은 대부분의 차종들이 이제 126 이상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부담해야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서 지출되는 크기보다 부담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늘어나는 이제 세금의 한 종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향후 성장이 동반되는 모든 분야에서 증세가 추진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감하시고 대비하는 필요가 한 겁니다. 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변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요. 새로운 이익을 찾아내야 하고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런 회사를 주목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을 찾아내는 능력이 더욱 절실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매트릭스의 이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